2021 헌나 1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법관 쌍방 출석은 청구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2공의 김선육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네, 심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한결의 김윤기 변호사님,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민주의 이동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법인 유한 평산의 강찬우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리인들만 나오셨죠? 네. 네, 그러면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 의견은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 의견은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영배의 심판 절차 종료 의견은 문영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 의견은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예,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각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목적 원리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 심판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절차적, 도구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도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탄핵 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이익이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 심판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입니다. 이것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 심판 절차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무익한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이 통제되고 탄핵 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됩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파면 결정을 통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임기 동안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서 부합하여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여 그 결정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도 헌법 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합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이후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 심판 면탈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공직 보유가 탄핵 심판에 따른 파면 결정의 선결 조건임을 방정합니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1948년 제정헌법 제47조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948년 제헌 당시의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헌법 제정권자는 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민형사재판을 받기 어렵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징계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제도의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공직 박탈은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됩니다. 탄핵 소추 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 분리 원칙에 따른 견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탄핵 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에 의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규범적 심판 절차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됩니다. 국가기관에 임기를 두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일정한 주기를 둠과 동시에 그 임기 동안 대의제에 따른 독자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헌법에서 법관에 대하여 임기를 둔 취지도 같습니다. 법관 임기제에 관한 현행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48년 제헌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헌법 제정권자는 법관은 그 임기 10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그 10년이 지나면 임기 만료와 연임 제도를 통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법관 임기제를 통해 일종의 청신한 민주주의의 공기를 불어넣어 보려고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관 임기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해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소멸시키는 일상적 수단입니다. 반면 법치주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회는 2021년 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년 2월 28일 임기 만료로 3월 1일 법관의 직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 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 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탄핵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탄핵 심판 이익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이 파면 결정의 효력으로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 퇴직의 경우에도 공직 취임 제한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왔고 그 내용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효력은 헌법상 탄핵 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면 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 제한은 공무 단임권을 제한하므로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 영역에 있고 그 제재의 내용은 형법상 자격 정지의 형벌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 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 해석하는 것은 그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것은 탄핵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만료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징계 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다릅니다. 현행 헌법과 관련 법에 의하면 법관이 징계 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 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탄핵 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이 지니는 헌법수호라는 객관적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확정력을 넘어 법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에까지 그 구속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나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권한침해 상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위 절차들의 일정한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한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속력 있는 인용 결정의 가능성을 상정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본안 심리 결과 기각 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 질서나 법 질서의 객관적 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에서 볼 때 파면 결정을 통한 해당 공직 박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 심판 이익을 인정하여 탄핵 사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결정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파면 결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 위법 확인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는 그 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법 위반 여부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면소 판결 및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이 그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 심판 선례에서 2 사건 모두 피청구인에게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판 청구 기각 또는 파면이란 단일 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위헌, 위법 확인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 사유의 유무에 대한 객관적 해명만을 목적으로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대한 위헌, 위법 확인 결정을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국회의 의결로서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 것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려 권한제기 심판과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체계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각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 임의선의 각하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각하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심판 제도는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하여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의 사법 절차를 통한 책임의 추궁과는 구별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일부 공직자의 경우 위헌 위법 행위가 있는 때에 당연퇴직 등 그 공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이와 더불어 탄핵심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탄핵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공직 박탈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리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하 다수 의견은 헌법의 해석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피청구인의 해당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 유지의 전제 조건으로 확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은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탄핵 심판 계속 중에 피청구인의 임기가 만료하여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 청구 기각은 그 입법 영역에 비춰볼 때 실체 재판이 아닌 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조항의 파면 역시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등 관련 법조항의 유기적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이 별도의 조치에 따른 강제적인 공직 박탈의 의미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탄핵 결정의 주문으로 파면만을 규정할 뿐 위헌 내지 위법 확인에 관한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론을 떠나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위헌 위법 행위가 임기 만료 즈음에 행해지거나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탄핵소추 대상자 중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 계속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는 경우 등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해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계속 중에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 위법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효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증거가 소멸되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 대상자의 지위도 불안정하여 오히려 그 직무 수행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소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탄핵제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 절차 종료 선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65조의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 심판에서의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하여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하여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와 법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탄핵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까지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심판 절차 종료 선언을 한다고 하여 탄핵 심판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탄핵 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 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탄핵 심판 절차를 종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년 3월 1일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재판관 진안법 이석택 김지영의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이익에 관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인 2021년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법관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란 주관 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 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기 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탄핵 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 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 소추 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단에 나아가 피청구인 행위가 탄핵 심판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야 합니다. 먼저 피청구인 행위가 직무 집행에 있어 한 행위인지 보겠습니다. 피청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의 재판 의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의 배당 주관자이자 중요사건 보고의 사실상의 중간 결재자로서 중요사건의 접수나 종국 등 진행 상황 보고를 위한 현황 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에 관한 공보관의 홍보 업무 지휘 등 사법행정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청구는 이와 같은 지휘에서 중요사건 보고나 법원 홍보에 관해 공보관을 지휘하는 기회에 탄핵 소추사에 기재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유명 야구선수 약식명령 사건, 민변 서석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소송 지휘, 공판 절차 후보에 대한 재고, 이미 선고된 판결의 판결서에 대한 이유 수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피청구인이 형사수석판사로서 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기회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이므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보장과 더불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해서 위 헌법 제103조 외에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이 법관에 대한 특정한 의무 부과나 행위의 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법 판단을 보장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법관의 행하는 사법 작용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재판장을 통해 법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사법의 힘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따라서 법관이 대내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전제 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부 독립의 제도적 기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03조에 의해 인정되는 법관의 책임 속에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책임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되지 않을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는 법관 스스로 선입견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재판한다는 법관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인식을 가진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재판 과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주관적인 원칙이나 주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공정성은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재판 과정, 즉 재판의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 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외관을 현출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당시 피청구인은 형사부 소속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분담이나 법관 평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 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청구는 이러한 영향을 가진 지위에 있으면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법정에서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거나 담당 재판장이 보내준 구술본 말미 파일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개입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의 주심 판사에게 공판 절차 회부에 관해 재고를 요청하여 결국 공판 절차 회부 대신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에도 이미 선고하여 판결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판결서의 주요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판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충분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의 헌법원의 중대한 지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 기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피청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지휘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시상 사건에서 피청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이 이처럼 여러 사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판 독립 침해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와 법원의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담당 재판장이나 담당 판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실제 재판 결과와 모두 일치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 재판에 그대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피청구인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강화시킵니다. 피청구인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재판 개입이 재판의 결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한 법원 행정처 고위직 법관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 이상 강화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기사가 문제된 이 사건은 한일 외교 문제나 대통령의 명예에 걸려 있어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 고위직 법관은 청와대 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유하였고
사건 진행 초기부터 피청을 통해 해당 재판부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피청을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법관들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인적, 물적 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법원 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재판의 개입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피청구인은 법원 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요구를 전달받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재판 절차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개입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재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관료화된 수익적 구조의 사법행정 조직이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독립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의 내용에 개입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법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용 의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실의를 실추시킨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강력한 신문 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됩니다.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 세력의 재판 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문 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 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윤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0년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상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전후의 분단과 전쟁이라는 재난,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은 심각하였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 권력과 사법행정 권력의 친화성, 사법부의 권위적 위기 구조와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치 권력과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차이를 서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노력의 결실로 현행 헌법체제가 탄생하였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인사제도의 위계 서열화에 따라 재판 적용에 대한 사법행정의 우위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관여 사건과 그 이후의 진행 경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판사회를 통한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 표명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적 확인과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사자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법관 임기를 마쳤습니다. 만약 당시 사법부 내의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임기 만료라는 외견상의 현상과 결과만 놓고 보아야서는 안 되며 그 기초가 되는 제도의 취지, 연영 및 이 사건 전개 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헌정사적 배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는 법관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 위법 행위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수석부장판사의 지위에서 소속법원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한 것을 선배법관의 조언이라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의 직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의 보호와 이를 침해하는 행위 사이의 규범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본안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은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관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회복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이나 일반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 역시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법관의 직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 그 어떤 명목의 개입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제규범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법관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각각의 행위 태양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된 경우와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위반의 정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입니다.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과 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권자의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무연적 행위에 대한 확인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사법의 제도적 근간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우연적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탄핵 심판이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 주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재판관 4인의 각하 의견, 재판관 1인의 별개의 각하 의견, 재판관 1인의 심판 절차 종료 의견, 재판관 3인의 인용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와 같이 9인의 관여 재판관 중
과반수인 5인의 재판관이 각하에 찬성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